젊음을 상징하는 봄이지만 이 계절을 잘못 보내면 이곳의 시간은 가속도가 붙게 되죠. 네, 누구나 피부의 시간만큼은 조금 멈추어줬으면 하고 바랄 텐데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TV 메디칼 약손 봄철 건강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안과 노안의 차이를 만드는 피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장용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본 지인의 얼굴에서 피부가 좀 거칠어졌다거나 안색이 안 좋게 되면 혹시 건강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피부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주는 그런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네. 네, 사실 피부는 우리 몸의 제일 표면적이 큰 기관이고 사실 제일 특징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피부 상태를. 그게 사실 우리 몸에 어디 간이 안 좋다거나 신장이 안 좋다거나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색깔로도 나타날 수 있고 피부 결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피부 색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피부는 엑스레이를 안 찍고도 우리 몸의 상태를 안 보고도 진짜 이 사람이 좀 요새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강한 자외선 때문이었죠. 네, 그 이후 오존층이 생기면서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이후에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피부의 장벽 역시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선택, 피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드름, 희석된 알코올로 소독해야 금방 나아진다. 어떻습니까?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사실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난 곳에 알코올을 희석해서 한번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가정해 보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하겠습니까? 여드름 피부는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소독된 알코올을 쓰면 좀 더 자극되고 오히려 그 자극 때문에 피부는 더욱 민감해질 수 있고 또한 2차 세균 감염까지 또 다른 균 감염까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절대 안 좋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낫지 않는 입술의 각질 문제, 자외선의 영향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예, 입술에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다른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외부적인 자극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습진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으면 오히려 그런 질환들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자외선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흐린 날은 자외선을 안심해도 된다. 어떻습니까?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엔 될 것 네, 같다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정답은 O일 것 같은 X입니다. X. 왜냐하면 구름이 대부분 자외선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블로킹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구름은 자외선이 왔을 때 그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산란시켜서 좀 더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흐린 날 자외선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흐린 날일수록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외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눈 오는 날도 오히려 반사 산란돼서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피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봤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햇볕이 조금만 좋아도 일광욕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미세먼지로 날이 흐리다 보니까 조금만 날이 좋아도 바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데요. 하지만 봄철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피부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분의 직업을 혹시 두 분께서는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남성인지 여성인지부터 남성입니다. 남성입니까? 남성인가요? 그렇다면 왼쪽 편에 더 자극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분의 직업은 운전기사였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쪽은 되게 굵고 깊은 주름들이 네. 있고 이쪽은 주름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만 햇빛을 많이 받으신 겁니다. 근데 운전을 하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안 바르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운전석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왼쪽에 왼쪽. 있었죠. 왼쪽에 네. 있었죠. 예, 왼쪽에 있는 운전석을 가진 나라에 사는 운전기사였습니다. 네. 예, 자외선이 이만큼 좀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피부과에서는 사실 피부를 보고 이렇게 직업도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속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 사실 뭐 요새 시대에 시적절한 속담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되지만 여기에는 좀 의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속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봄볕이 더 강하다. 봄 자외선이 더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봄철에는 자외선을 좀 더 못 막는다라는 의미로도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피부가 봄 자외선에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봄볕과 가을볕의 차이는 그 약함의 차이는 멜라닌 색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피부가 좀 더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멜라닌 색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걸로 일단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는 피부의 색을 결정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사람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겨울에서 봄철로 올 때의 피부고 이게 여름에서 가을철로 갈 때의 피부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겨울철에는 우리가 자외선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외선을 막을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가 조금 형성되는데 여름철은 우리가 많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근데 겨울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봄이 딱 되면은 자외선이 왔을 때 우리 피부가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막지 막겠죠. 못하겠죠.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사실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갈 때 조금 더 잘 막아주고 겨울철에서 봄으로 될 때는 조금 더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봄철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못 막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습도의 차이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습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봄철은 보통 좀 더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건조해진다고. 가을철보다 습도가 낮고 따라서 투과하는 자외선의 양이 많이 좀 증가가 됩니다. 실제로 봄철은 가을철보다 1.5배 정도 일조량이 증가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봄철에 우리가 피부가 자외선을 좀 잘 못 맞고 습도도 낮기 때문에 투과하는 자외선도 더 많고 그래서 봄철에 항상 자외선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햇빛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내가 예민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의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햇빛 노출 부위에 주로 자기 피부 병변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특히 얼굴, 목에 생기느냐 아니면 팔 진짜 노출된 데 주로 생기느냐. 그러한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딱 여기 반팔 입는 부위에만 생긴다든지 특히 요 목 밑에 바로 아래는 햇빛이 좀 가려지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또 피해서 생긴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자기가 햇빛 알레르기가 본인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일단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햇빛 노출 부위에 두드러기처럼 여기 올록볼록하게 일단은 두드러기처럼 일단은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형광 발진이라고 해서 뭐 물집으로도 생길 수 있고 진짜 뾰루지처럼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봄철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겨. 그러면은 햇빛 알레르기에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 몸에 어디 생겼는지 겨울철에는 되게 괜찮다가 갑자기 봄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든지 그러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팁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면 좀 심한 습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성 광선 피부염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심해 볼 수 있는 팁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
이게 진짜 저희가 자외선을 쬐 봅니다.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쬐을 때 이렇게 두드러기 형태로 지금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환자가 진짜 자외선을 쬐주니까 이렇게 피부병변이 유발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기미, 주근깨 같은 것들, 또 광노화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기미 같은 것들은 한 번 생기면 사실 좀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좀 갈색으로 돼서 그 경계가 좀 불명확하게 일단 얼굴에 일단 생기는데 주로 어디에 더 잘 생길까요? 얼굴 중에서도 광대뼈. 네. 튀어나온 부위에 일단은 좀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그런 부위가 자외선을 좀 더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빨간 머리 앤 생각하시면은 주근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햇빛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거든요. 자외선은.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변화를 보고 계신데요. 만성 질환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질환 때문에 먹고 있는 약에 따라서 자외선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에 과민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사실 요새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의학이 점점 더 발전되니까 약은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어떤 약들이 진짜 어떤 약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서 그 분해된 산물들이 햇빛에 되게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속하는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항생제 계통,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약, 소염제, 당뇨, 혈압약, 이뇨제 다양하게 사실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최근에 진짜 햇빛 보이는 부위에만 발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병이 괜히 생겼구나 생각해 볼 게 아니고 이게 혹시 약에 의해서 생기진 않았나 한번 진찰을 받으러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에 과민성 반응이 있다고 해서 사실 실내에만 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또 모니터나 스마트폰 통해서 생활 자외선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이런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제가 좀 소개해 주시죠. 알려주세요. 관심이 소개해드리도록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광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외선이 중요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지 중요하겠느냐 그런 컨셉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자외선이 그날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맨날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활 기상 지수라고 해서 자외선 지수를 일단은 공지를 하고 있고요. 이 자외선 지수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위험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3 이상이면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는 정오를 기준으로 앞뒤 2-3시간 정도 일단은 제일 자외선이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일단은 이런 날들은 자외선 지수가 3 이상 되는 때는 바르는데 어떤 것들을 바르는 게 좋으냐? 다들 SPF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SPF라고 항상 선스크린에 보면은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게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숫자로 써져 있는데 30 이상 일단은 되시는 게 좀 쓰시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40, 50 이상이면서 P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수치가 아닙니다. 1 파지티브, 2 파지티브, 3 파지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럼 SPF가 뭐고 PA가 뭐겠느냐? SPF는 자외선 B, UVB를 차단하는 지수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SPF는 수치로 되고 PA는 이렇게 1 파지티브, 2 파지티브, 3 파지티브로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SPF 30, 숫자 30, UVB 차단하는 거 30 이상, PA는 3 파지티브로 돼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거는 묽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요새 스프레이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요새 스틱으로 바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얼굴에는 스틱이나 스프레이 뿌리시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일단 크림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팔다리나 몸에도 근데 다 바르려면 사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런 때는 스프레이나 로션 형태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스프레이나 로션 같은 거는 묽어지면은 조금 더 좀 덧바르고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는 양입니다. 그럼 얼만큼 바르느냐? 얼만큼 바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얼만큼 바르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 SPF 30이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빨간 선인데요.
이게 실제로 자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바르는 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SPF 30짜리가 실제로 SPF 30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mg per 제곱센티미터를 발라야 되는데 원래 발라야 될 양의 절반 정도만 바른다. 1g 바른다. 그러면 SPF는 10도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SPF 30, 우리가 아무리 SPF 50짜리 사도 조금 바르면은 훨씬 더 그 효과는 많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만큼 바르는 게 좋겠냐? 일단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으로 얼굴 전체를 충분하고 꼼꼼하게 바르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 아, 너 얼굴 왜 이렇게 밀가루처럼 하고 나왔어? 정도 바르시면 됩니다. 꽤 네. 생각보다 많이 발라야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조금 바르거든요. 되게 네. 조금 바르고 아, 나 오늘 그 선크림 발랐으니까 괜찮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면 SPF 30짜리 샀는데 사실 이만큼밖에 안 바르면 SPF 10도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별 효과를 못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바르십시오. 무조건. 네. 그렇군요. 많이 나중에 바르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간격, 어느 시간을 두고 발라야 될 거. 나가기 전에 일단 한 30분 전에는 좀 바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 또 우리가 여름철, 그다음 봄철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외출 직전이 아닌 30분 정도 전에 바르는 게 좋고요. 장시간 야외에 있는 경우 특히 땀 많이 흘리고 그럴 때는 2시간마다 더 바르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네. 않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일단 네. 좀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후 여자분들은 사실 메이크업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메이크업 후에 덧바를 때는 사실 또 크림으로 바르기는 사실 좀 힘드시죠. 다 지워지니까요. 예, 네. 그래서 신경이 쓰이죠. 그때는요, 예, 스틱 형태나 아니면 파우더 팩트, 요새는 팩트 형태로 나온 제품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발라주신다거나 아니면 비비 크림 같은 거, 선스크린 차단 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일단 좀 발라주시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발랐는데 그 다음에 안 씻으면 나중에 피부가 더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된 차단제는 되게 좀 바르면 감이 어떠세요? 감이 좀 약간 좀 뭔가 찝찝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요. 네. 네. 네, 뭔가 갇혀 있는 듯한 네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밀폐 효과로 인해서 트러블이 사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 후에는 좀 더 클렌징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 자외선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햇볕이 좋으면 뭐 일광욕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비타민 D도 합성 좀 하자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타민 D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공짜 영양제인 것 같은데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자외선이 나쁘기만 하는 그러면은 자외선을 무조건 피하라고만 하냐? 그거는 아니죠. 자외선에 좋은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중에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비타민 D 합성인데요. 비타민 D가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는 사실 음식으로는 잘 섭취가 안 됩니다. 네. 음식으로 먹으려면 하루에 계란을 한 10판 정도 먹으면은 햇볕을 보는 것만큼 합성이 될 텐데 네. 10판 혹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좀 햇볕을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팔다리, 몸통, 피부에는 평상시에 짧게라도 햇빛을 좀 보고요. 근데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게 오후 2시에서 한 앞뒤로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때 한 많이 아니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자외선 노출하시면 되고요. 또 비타민 D 요새는 그 주사로도 맞을 수 있고 먹는 비타민 D도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피부 제가 주로 보는 게 아토피, 건선 같은 피부 면역 질환인데 이러한 피부 면역 질환들이 비타민 D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좀 돼 있을 뿐더러 자외선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어서 광선 치료기라는 게 피부과에 와 보면은 있거든요. 그게 자외선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런 자외선이 오히려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자외선을 항상 피하는 것보단 일단은 적절히 좀 볼 땐 보고 쉴 땐 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